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내 포뮬러1 팬 여러분, 대학생 친구들의 포뮬러1 수다, 포뮬러 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와, 근데 진짜 비가 그치자마자 이렇게 네. 갑자기 또 더워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습했던 그런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정말 태양빛이 레이저처럼 장렬하는 또 한 주가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아, 장난 아닙니다. 이 비 왔던 것들이 싹 마르면서 습기가 엄청납니다. 습기가 엄청난 틈을 약간 주지 않고 그냥 햇빛이 너무 세던데 요즘에는? 아, 그랬나요? 그냥 뭐 오호. 밖에 있으면은 거의 익어버릴 정도의, 그러니까 이거는 햇빛이 아니라 거의 레이저 수준이다. 정말 그럴 정도로 정말 밖에 너무 덥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밖에 나가실 때는 꼭 선크림을 바르시는 게 참 좋다. 아, 필히 발라야 됩니다. 피부 노화의 주범. 자외선 음, 아니겠습니까? 폴씨는 뭐 잘 바르십니까?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남자분들이 요런 거 되게 무심하거든요. 제가 이 바보같이 또 겨울에는 열심히 발랐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도 네, 네. 생각보다 자외선은 계속 있대. 맞아요, 맞아요. 겨울에는 열심히 발랐는데 이게 여름 돼버리니까 오히려 음, 여름에 또 안 발라가지고 어째서죠? 이게 그냥 일단 이 귀찮아서? 땀이 나면은 음. 그 선크림이랑 막 섞이는 게 너무 싫습니다, 저는. 음, 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그늘로 다니지 뭐 하다가 지금 좀 까매졌습니다. 근데 네. 잘 뭐 그럴 거면은 뭐 예를 들어서 두건 같은 걸 이렇게 쓰고 다닐 수도 있잖아. 그냥 폴씨는 좀 그냥 상남자처럼 햇빛을 맞는 편? 이게 아무래도 그늘로 피해 다닌다 그래도 그 막 반서광들이 들어오면서 조금 까매지는 것 같습니다. 어허, 그렇게 된다. 네. 저도 뭐 나름대로 좀 열심히 바른다고 바르긴 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진짜 이 정도 빛에는 사람이 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좀 특히 여름 되고 나서 많이 까매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목, 팔 이런 데는 막 꼼꼼히 바르기 힘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팔이 좀 그런 편이죠. 네. 음. 그래서 이렇게 좀 더운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3주간의 이런 공백기를 거쳐서 드디어 다시 레이스가 있는 주간이 다가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다가왔죠. 정말 기대가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번 프리뷰를 해볼 레이스는 바로 벨기에 그랑프리입니다. 음. 이 벨기에 그랑프리가 펼쳐지는 서킷 이름이 스파 프랑코샹 서킷인데요. 아마 뭐 네. 들어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고요. 왜냐면 굉장히 F1에서도 아이코닉한 서킷들 중 하나입니다. 거의 실버스톤급일까요? 사실 실버스톤은 너무나도 그 완전 근본, 최초의 F1이 치러진 서킷이라는 그 타이틀이 너무 근본이 있지만, 그렇죠. 사실 그거를 따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래도 역시나 스파프라코샹 정도면은 굉장히 좀 아이코닉하고 사람들이 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서킷이다. 음. 그리고 굉장히 이 스파프랑코샹 서킷도 굉장히 재밌는 타이틀을 하나 갖고 있는데, 네. F1 서킷 중 가장 긴 서킷입니다. 트랙 길이가요. 네, 맞습니다. 한 랩의 길이가 총 7km로 드라이버들이 단 44랩만 돌게 되는 레이스를 어. 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 모나코 같은 데는 거의 한 70랩 넘게 도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네. 얼마나 또 이 서킷이 굉장히 긴지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저희 오스트리아에 있던 레드불링처럼 서킷이 비탈길의 위치에 고저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서킷 전체의 고저 차이가 거의 100m에 가깝다고 합니다. 100m면 건물 33층 정도입니다. 거의 이제 한 랩을 돌 때마다 이제 그 정도의 고저차를 계속 와.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고, 네. 이 스파프랑코샹 서킷부터 이야기를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은, 이 첫 번째 코너가 마치 그 모나코의 굉장히 유명한 그 헤어핀 코너처럼 급격하게 꺾이는 U자 코너, 라소스라고 부르는 첫 번째 코너를 지나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긴 서킷 중 가장 느린 코너로, 이 코너를 지나면 2, 3, 4번 코너를 아주 약하게 돌면서 거의 직진하듯 달리는 약 20초의 풀 스로틀 구간에 달리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첫 번째에 나오는 코너의 약간 탈출 속도,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레이스 초반에 굉장히 혼전이 많이 빚어지는 서킷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코너가 이렇게 유턴으로 시작하는 데가 거의 없거든. 지금 저도 같이 보고 있는데 네, 엄청납니다. 그 코너 각도가. 맞습니다. 이 첫 번째 코너가 이 유턴으로 시작하는 서킷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레이스 초반부터 좀 굉장히 치고 나오는 선수들이 있을 수도 있고, 사고의 위험도 좀 있는 편이다. 음. 자, 그리고 그 방금 말씀드렸던 이 1번 유턴 코너를 지나서 지나게 되는 2, 3, 4번 코너, 이 코너들의 이름이 바로 오르주와 라디옹 코너인데요.
아마 F1을 조금이라도 보셨다면 충분히 아실 만한 굉장히 아이코닉한 오르막 고속 코너 구간입니다. 오르막 고속 코너요. 네, 오르막입니다. 저희 이번에 개봉한 F1 영화에도 나왔는데요. 네. 스파프랑코샹이라고 대놓고 아예 그냥 그 글씨가 띄워졌었는데 네. 그 언제 한번 소니 헤인즈가 에이펙스 GP의 그 메케닉들과 함께 이 서킷을 레이스 전에 약간 러닝하는 게 어느 순간 약간 팀의 문화로 자리 잡은 그런 모습이 영화 안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한번 그 엄청난 오르막을 오르는 장면이 한 번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 제일 늦은 사람이 아침 사기 뭐 이런 식으로 달리는 그런 씬이 있는데 그 씬이 바로 이 오르즈 요 코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와, 그런 디테일까지 또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코너가 엄청나게 아이코닉한 코너이기 때문에 이쪽 코너가 어떻게 되냐면 내리막 구간을 저희가 오르즈라고 하고요. 이곳을 네. 탈출하는 그 오르막 구간을 라디옹이라고 하는데 내리막을 풀스로틀로 내려가서 밑에서 좌우 슬라롬 구간을 통과하면 17도의 경사도를 가진 오르막을 오르면서 이렇게 코너를 와.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7도가 저희가 뭐 각도위로 보면은 뭐 17도 뭐 20도도 안 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오르막이 17도면 굉장히 가파르다. 그 준씨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 혹시 행군하셨습니까? 저희 행군했죠. 훈련소 있었을 때 딱 한 번 했죠. 저희 그 껄떡고개라고 유명한 그 고개가 있는데 그죠. 그 이 공군 훈련소 그 행군 과정 중에 그런 데가 있죠. 그렇죠. 거기가 20도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거의 육박하는 정도의 그런 이제 오르막을 차량들이 와. 정말 빠르게 풀 스로틀로 달리게 된다라는 이 거고 트랙에. 그러다 보니까 네. 여기 부분이 엄청난 중력 가속도가 가해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럴 만합니다. 충분히. 그리고 이곳을 빠르게 탈출을 해야 바로 뒤에 나오는 스트레이트 구간에서의 속도를 확보할 수 있고 게다가 이 스트레이트 구간에는 DRS 역시 열 수 있기 때문에 이 코너를 정말 빠르게 그러면서도 안전하게 도는 것이 굉장히 좀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고 굉장히 어려운 코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탈출한 후에 직선 코스에서도 직선 코스가 엄청 기네요. 이게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 첫 번째 있었던 그 라소스 그 유턴 코너를 지나고 나면 요 밑으로 내려가서 하고 올라와서 그 이후에 스트리트 구간까지 거의 20초 가량을 거의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달리게 됩니다. 와, 거의 육안으로 봐도 1km 넘어갈 것 같은 구간인데요. 맞습니다. 거의 그 정도고 특히나 이제 그 이후로 서킷의 후반부를 가면 갈수록 중고속 코너들이 계속 위치하고 있고 뭐 10번과 11번 코너 역시 약간 저희가 그 실버스톤 서킷에서 봤던 매거츠 앤 베켓처럼 굉장히 270km/h에 육박해 달리는 연속 코너 구간들이 나오는 만큼 이 서킷 자체가 굉장히 사실 서킷이 긴 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서킷이고 그만큼 차의 직진성도 중요하지만 이 고속 코너들을 공략하기 위한 다운포스 그리고 코더링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어려운 메커닉들한테도 어렵고 굉장히 드라이버들에게도 어려운 그런 서킷이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만 들어봐도 컨텐츠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애초에 7km니까 아무래도 한 랩을 돌면서 굉장히 좀 일이 많을 수밖에 없죠. 야, 그러니까 좀 기니까. 자, 그래서 이 스파프랑코샹 서킷은 1950년 F1이 처음 출범할 때부터 레이스를 시작한 굉장히 역사가 깊은 서킷이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한 랩당 거의 15km에 육박하는 굉장히 긴 서킷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한 랩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1960년대 이 서킷에서 여러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차량들이 좀 충돌을 하거나 그런 사고들이 계속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60년대 드라이버들이 이 서킷을 보이콧하기에 이르릅니다. 출전을 안 해버립니까 막? 맞습니다. 이 서킷은 너무 위험하다 해서 난 이 서킷에서 레이스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온 거고 결국 1970년대에 F1 캘린더에서 제외되었다가 이후 1983년 지금의 레이아웃으로 개편하여 현재까지 레이스를 치르고 있습니다. 거의 그 서킷 길이가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포뮬러 1에서 가장 긴 서킷이다. 이곳 벨기에 그랑프리 이 스파 프랑코샹 서킷에 있었던 재밌는 사건들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1998년에는 엄청난 폭우 속에 레이스를 강행한 결과 스타트 직후 아까 말씀드렸던 그 1번 U자 코너, 라소스 코너에서 총 13대의 차량이 연속으로 추돌을 하면서 F1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추돌 사고가 있었던 서킷이기도 합니다. 죄송하지만 몇 년도였죠? 1998년
벨기에 그랑프리입니다. 98년도. 와. 그리고 또 2019년에는 샤를 르클레르, 현재 지금 페라리에 있는 샤를 르클레르 선수의 커리어 첫 F1 우승을 이뤘던 곳이 바로 또 이곳이기도 했습니다. 오. 특히나 이 우승이 의미가 있었던 것은 바로 전날 있었던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 때문이었는데, 네. 바로 전날 같은 서킷에서 열린 포뮬라2 레이스에서 르클레르의 절친인 앙투안 유베르트 이 드라이버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아. 또 절친이었나요, 또? 맞습니다. 굉장히 어릴 때부터 카트를 같이 타고 이런 소꿉친구처럼 지냈다고 했는데, 아이고. 레이스 두 번째 랩제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오르주 라디옹 요 부분에서 네. 오르막 구간을 오르다가 앞에 있었던 줄리아노 알레시 선수가 그립을 잃고 방어벽에 부딪혔고, 그 차를 피하다가 이 앙투안 유베르트 선수의 차가 반대편 방어벽에 충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충돌이 있으니까 그 차를 피하려다가 반대편으로 가서 부딪힌 거야.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뭐 그냥 좀 물론 굉장히 심한 사고긴 했습니다만,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뭐 사망까지 이를 그 정도 규모의 사건은 아니었으나, 네. 그 방어벽을 맞고 튕겨나와서 이 트랙 위에서 이렇게 있는 그 차를 뒤에 오던 후안 마누엘 코레아 선수의 차량이 바로 들이받아 버립니다. 아, 못 보고. 그쵸? 왜냐하면 이게 오르막에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 네. 있는 걸 못 봐. 그 정도 경사면 못 볼 만하죠. 맞습니다. 게다가 그렇다고 이 경사 부분이 느리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빠르게 달리는 그런 경사 구간이기 때문에 아. 그냥 트랙 위에 그대로 이렇게 뒹굴고 있다가 그 차의 측면에다가 또 다른 포뮬러2 차가 거의 전속력으로 와가지고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유베르트 선수는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전에 트랙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앙투안 유베르트 선수는 프랑스인으로 또한 현재 지금 알핀의 퍼스트 드라이버로 있는 피에르 가슬리 선수의 절친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네. 가슬리 선수는 매년 이 벨기에 그랑프리 일정이 있을 때마다 이 서킷에 와서 꽃다발을 바치며 이 앙투안을 추모하기도 하는 이런 여담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그래서- 일들이 많습니다. 네, 거의 이제 사실상 트랙에서 그러니까 약간 은퇴하신 드라이버가 좀 네. 약간 나이가 드셔서 좀 돌아가신 거 말고는 정말 트랙에서 직접적인 레이스 상황에서 사망한 거의 가장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헤일로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거의 뭐 막아줄 수 없는 그 정도였고, 옆에서 레이스카가 와가지고 전속력으로 박아버린 그런 상황이니까 이미 첫 번째 그렇습니다. 사고로도 굉장히 큰 충격이 가해졌을 테고요. 그 방어벽이 아닌 또 차 대 차 상황이면은 몸이 버티기 힘든 충격이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옆에서 쳤기 때문에 저희가 뭐 포뮬러 2 카도 그렇고 포뮬러 1도 그렇지만은 뭐 앞뒤로는 조금 길지만 사실 옆으로는 굉장히 좀 좁지 않습니까? 옆에서 맞습니다. 하면은 사실상 이거를 좀 아, 버텨줄 만한 측면이면. 차의 부분이 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워낙에 이 사건이 사실 이 포뮬러 1 그러니까 프랙티스 세션이 있고 난 뒤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프랙티스 세션인지 퀄리파잉이 있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있어가지고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뭐 그날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다가 갑자기 인터뷰를 중단하고 뭐 트랙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이제 선수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모여서 이렇게 좀 묵념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또 포착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실제로 2019년 벨기에 그랑프리는 이 앙투안 유베르트 이 선수를 추모하는 스티커를 모든 선수들이 헬멧과 차의 셰시에 붙여가지고 실제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추도하는 모습도 보기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마지막 영국 그랑프리가 끝난 뒤 벌써 3주나 지났습니다. 네. 마지막 영국 그랑프리가 어쨌든 좀 오래전에 있었으니까 저희가 이슈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맥라렌은 노리스와 피아스트리 1-2 피니시를 오스트리아 그리고 영국 실버스톤까지 2연속으로 해내면서 지금 현재 맥라렌의 팀의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최고죠. 그런 와중에 영국에서는 헐켄베르크가 포디움에 오르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알핀의 피에르 가슬리도 영국에서 6위로 이번 시즌 알핀의 최고 성적을 기록했고, 랜스 스트롤 선수 7위 그리고 페르난도 알론소 9위로 들어오면서 에스턴 마틴은 영국에서 더블 포인트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음. 음. 벌써 옛날 일 같이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거의 이게 벌써 3주 전이고, 네. 반면 메르세데스의 경우 러셀이 단 10위 그리고 오스트리아에 이어 영국까지 키미 안토넬리 선수가 리타이어를 하면서 이번 휴식기 전에 약간 기세가 한풀 꺾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2경기 연속 리타이어를 기록한 이 안토넬리 선수에 대해 이야기가 조금 있는데요. 네. 안토넬리 스스로도 최근 아쉬운 퍼포먼스에 대해 제대로 경쟁하지 못하는 것, 가가지고 지는 것 괜찮다 하지만 경쟁도 하지 못하고 약간 이런 레이스 트랙을 떠나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다,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었고요.
최근 메르세데스 감독인 토토 볼프는 인터뷰에서 키미 안토넬리가 어린 나이에 비해 정말 많은 짐을 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르세데스가 그를 선택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잘 이겨낼 것으로 기대한다. 뭐 이렇게 좀 독려하는 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키미 안토넬리 선수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 사회의 그 폭풍을 온전히 몸으로 견디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6월 초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 키미 네. 안토넬리 선수가 고등학교 졸업 시험을 보기 위해서 포뮬러 1 영화 시사회에도 불참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수학 숙제가 없는 키미 안토넬리 이제 약간 그렇습니다. 유니콘 전설의 유니콘 같은 그런 존재인데 레이스에만 집중하는 키미 안토넬리는 또 얼마나 또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줄까 이렇게 했었는데 오히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지금 성적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메르세데스와 컨스트럭터 2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페라리는 오스트리아부터 적용한 업그레이드가 잘 먹혀들면서 이제는 맥라렌 바로 다음으로 좋은 차로 보인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맥라렌의 감독인 안드레아 스텔라 역시 최근 페라리의 퍼포먼스에 대해 현재 어쨌든 자신의 차에 굉장히 견줄만한 그런 차다. 굉장히 강력한 라이벌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고요. 네. 충분히 페라리는 선두권에서 싸울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페라리는 살짝 아쉬운 거라고 한다면 이번 시즌 아직까지 우승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르클레르가 2위까지 기록한 게 최고 성적이고요. 게다가 해밀턴 선수는 이번 시즌 들어서 단 한 번도 아직까지 포디움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그랑프리 스프린트 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스프린트는 저희가 그런 걸로 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만일 이제 저희가 이번 돌아오는 벨기에 그리고 다음 주에 있는 헝가리 레이스 그 이후에 저희가 4주간의 이 서머 브레이크가 있는데 네. 이 서머 브레이크가 만약에 시작하기 전에 페라리가 뭐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은 정말 좋은 분위기로 좀 여름방학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티포시들 광광 옵니다. 맞습니다. 뭐 아니면 그걸 다 아껴놨다가 뭐 몬자에서 터트린다던가 이탈리아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한다던가 작년 르클레르가 딱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에 르클레르는 그러니까 페라리의 모나코인 드라이버로서 1년에 딱 2레이스를 우승을 했는데 그게 이탈리아 그랑프리랑 모나코 그랑프리 정말 효율적인 우승을 했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물론 막 엄청나게 막 월드 챔피언십 경쟁을 할 정도의 그런 선수도 아니었죠. 물론 잘하긴 합니다만은 막 네. 그리드 내에서 완전 막 손에 꼽히 탑3 안에 드는 정도의 선수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이 르클레르에 대한 페라리 팬들의 이 충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죠. 이 바꾸기도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지 않을까요? 페라리의 다른 드라이버가 앉는 거 사실 네. 르클레르 선수는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이제 페라리에서 은퇴를 한다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뭐 페라리 완전 홈그라운이고 뭐 그렇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시대를 좀 잘못 타고 났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필 지금 사실 있는 드라이버들 대부분은 하필 같은 시대에 맥스 베르스타펜이라는 요 선수가 있는 바람에 사실 역사적으로 큰 평가를 못 받는 게 좀 현실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외계인 하나가 껴있는데. 맞습니다. 현재 시즌의 중반이 거의 지금 다다랐는데요. 이제 팀별로 상황을 한번 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로 맥라렌부터 보자면 맥라렌은 2위인 페라리보다 컨스트럭터 포인트를 2배 이상 보유한 상태로 굉장히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오스트리아를 앞두고 가져왔던 맥라렌의 업그레이드가 드래그 대비 다운포스 효율에서의 상승을 가져왔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고속 구간이 많은 이번 벨기에에서도 여전히 강점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레드불의 경우 이번 벨기에 그랑프리를 앞두고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고 이전부터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팀 고문인 헬무트 마르코가 이전에 이미 말했듯 유의미한 성적 변화를 기대할 정도로 막 진짜 뭐 차가 완전히 뒤바뀌는 수준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 레드불의 RB21은 거의 성능이 최대치에 다다랐다. 이 차로 뽑아낼 수 있는 성능의 최대치가 이미 끝났다. 그렇죠. 바꿀 거면 통째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평가를 듣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있긴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막 이번 레이스에서 막 츠노다가 3, 4위를 하고 막 베르스타펜이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요런 그림은 아무래도 좀 보기 어렵지 않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해볼 포인트가 하나가 있다면 이번 레이스는 레드불 F1 팀이 출범 이래 크리스천 호너라는 감독 없이 치르는 첫 레이스입니다. 그렇죠. 신임 감독인 로랑 메키스가 과연 어수선한 팀을 어떻게 갈무리해서 이번 레이스를 준비를 했을지 요것을 조금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츠노다도 살짝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겠죠. 네, 그 새로 온 감독이 츠노다를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이었죠. 게다가 이미 이제 이 로랑 메키스 요 분이 원래는 RB 감독으로 있다가 이제 승격돼서 올라오신 건데 RB에 있었을 당시에 이미 츠노다와 좀 합을 많이 맞춰봤던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뭐 츠노다도 이번부터 약간의 반등의 기회를 좀 잡을 수도 있겠고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번에 좀 바로 레드불이 엄청난 반등을 하지 못하고 사실 어쩌면 성적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 팀이 오히려 어수선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짚어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맥기스 이분이 지금 가진 숙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실 어쩌면 사실 성적이 오히려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 그게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어떻게 한 사람이 20년 이끌던 팀을 그냥 지휘봉을 잡자마자 일주일 만에 갈무리해서 성적을 끌어올린다? 근데 사실 그거는 별로 상관이 없다. 레드불 팬분들은 이번 레이스 결과에 좀 초연해지실 필요가 있다. 조금 기대를 조금 내려놓는 마음. 맞습니다. 애초에 로랑 맥키스 요 분이 지금 지휘봉을 잡은 것이 결국엔 내년 시즌에 데뷔하기 위한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만큼 네. 어쨌든 이제 로랑 맥키스 앞으로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되지 당장 이번 벨기에 그랑프리에서 성적이 안 나온다고 해서 뭐야 결국 호너가 나았네? 뭐 감독 바꿨는데 아무것도 안 됐네? 뭐 사실 이런 평가는 아직 좀 시급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페라리와 메르세데스는 최근 몇 경기 동안 흐비가 좀 갈렸는데요. 페라리의 차량 업그레이드는 확실해 보이는 한편 최근 메르세데스는 캐나다에서 더블 포디움 이후 폼이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벨기에와 다음 주 헝가리를 거치면서 메르세데스로선 빠르게 반등해 2위 싸움에서 여름방학 전에 페라리에 비해서 너무 밀리지 않는 모습을 좀 빠르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즌 시작할 때 메르세데스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페라리는 사실 시즌 초반에 굉장히 감을 못 잡고 있었고요. 뭐 해밀턴 선수가 아직 페라리 차에 적응을 못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네. 레드불에서는 이제 베르스타펜 선수 혼자서만 포인트를 벌어다 주니까 꾸준히 러셀 선수가 3, 4, 5위 정도 이렇게 해주고 안토넬리 선수가 뭐 정말 가끔씩 괜찮은 성적을 내거나 뭐 그렇지 않더라도 가면 7, 8위 이런 식으로 좀 레이스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좀 굉장히 안정적인 2위 이렇게 좀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페라리가 올라오더니 거의 자리를 위협받다가 이제는 아예 역전까지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좀 빠르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 이런 거를 보여주지 못하면은 살짝 여름방학에 들어갈 때 기분이 썩 좋진 않겠죠. 지금 페라리가 말씀하셨다시피 초창기에 메르세데스의 입지 정도의 포인트를 계속 얻어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때 한 가지 그래도 유일한 글쎄요. 약간 장점 유일하지 않죠. 두 개가 있는데 어쨌든 네. 아직까지 우승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해밀턴 선수의 포디움이 아직 없다는 점. 그리고 이게 특히나 좀 아쉬운 게 어쨌든 해밀턴 선수는 지금 커리어 최다 연속 무포디엄 그 경기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영국에서 저희가 그걸 좀 깨기를 바랬는데 왜냐하면 뭐 작년 영국 그랑프리를 이제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우승을 하기도 했었고 어쨌든 영국에서 있는 그랑프리인 만큼 누군가가 우승을 해야 된다면 사실 해밀턴 선수가 우승하는 게 가장 그림이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저희가 기대를 했던 건데 사실 영국에서도 정말 아깝게 해밀턴 선수가 4위를 했기 때문에 헐크가 해냈습니다. 사실 헐켄베르크가 사실 정말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건지 역사를 써버렸죠. 또. 맞습니다.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벨기에 그랑프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작년 벨기에 그랑프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것저것 시작 전부터 얘기가 많았는데 작년 벨기에 그랑프리가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에스테반 오콘 선수가 하스로 간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벨기에 그랑프리는 제가 사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사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 벨기에 그랑프리는 러셀 선수의 정말 좋은 의미 나쁜 의미 양쪽으로 인생 경기라고 할 수 있었어요. 러셀 선수의 인생 경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레이스 결과부터 보면은 루이스 해밀턴 선수가 일단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오스카 피아스트리, 3위가 샤를 르클레르, 4위 베르스타펜, 5위 노리스, 6위가 페라리의 사인츠, 7위가 레드불의 페레즈 선수, 그리고 8위에 알론소, 9위에 알핀의 오콘 선수, 그리고 10위에 레이싱불스의 다니엘 리카도 선수 이렇게 들어갔는데 네. 러셀이 근데 어딨죠? 러셀이 없죠. 그래서 왜 없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네. 스파프랑코샹 이 서킷은 굉장히 이 타이어 마모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고속 코너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천천히 달리는 코너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정석적인 전략은 이곳에서는 타이어 전략이 투스탑이 맞습니다. 아, 타이어 마모가 많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조지 러셀 선수가 작년에 이곳에서 원스탑을 시도를 해가지고 그걸 성공을 해냈어요. 어. 그래서 이때 총 44랩 중에서 조지 러셀 선수가 하드 타이어 한 쌍으로 무려 34랩을 주행하면서 아? 1위를 하나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그리고 네. 이때 진짜 엄청났던, 저는 이거를 이제 본가에서 TV로 직관을 했었는데 네. 진짜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타이어 교체를 안 해. 그리고 분명 어떻게 저 타이어를 아직까지 저렇게 달리는 거지? 자, 와.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막 레이스 끝나고 샴페인까지 다 터뜨렸습니다. 근데 레이스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들려온 소식이 뭐였냐면은 러셀의 레이스카가 최소 중량 미달이라는 소식이 들려서 러셀이 역시. 실격이 됩니다. 안 돼. 자, 그래서 네. 타이어 고무가 많이 떨어졌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타이어 고무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이때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제 기억으로는 이 중량 기준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경기가 끝난 뒤에 이 연료를 다 뺀 레이스카의 최소 중량이 798kg이어야 됩니다. 근데 처음 측정을 했을 때 딱 798이어서 오케이인 줄 알았는데, 레이스카 안에 연료가 조금 남아 있었음이 확인이 되면서 연료를 비워서 재측정을 들어갔고, 와. 1.5kg이 모자란 796.5kg으로 최종 측정되면서 실격이 되었습니다. 그 큰 차에 생수병 500ml짜리 3개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굉장히 공교로웠던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사실 공차 중량 미달로 실격당한 경우가 이번이 뭐 그렇게 사실 엄청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엄청 희귀한 일도 아닌 네. 게, 이번 시즌 초반에도 이미 뭐 루이스 해밀턴 선수도 피에르 가슬리 선수도 공차 중량 미달로 인해서 실격당했던 경우가 이미 한 번씩 그렇죠. 있었거든요. 둘이 나란히 가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같은 레이스였고, 근데 이제 그때 두 차 모두가 799kg이었는데 이게 올해부터 그 공차 중량 최소 기준이 800kg으로 늘어나면서 오. 작년이었으면 통과했을 무게였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그때 당시 루이스 해밀턴이나 피에르 가슬리 선수는 레이스 우승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우승자가 실격된 게 이거는 정말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네. 우승자가 실격된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 흔한 일이 아닌데, 그래서 실제로 이때 러셀 선수 이전에 있었던 가장 최근에 레이스 우승자의 실격 사례가 또 굉장히 공교롭게도 30년 전 같은 서킷에서 있었다. 1994년 똑같은 벨기에 그랑프리 스파 프랑코샹 서킷에서 미하엘 슈마허 선수가 이때는 이제 공차 중량 미달은 아니었고 스키드 블록 관련 규정이 미달이 되어가지고 실격을 한 그런 전적이 있습니다. 야, 우승했는데 실격당하면은 그러니까 진짜 이때 러셀 많이 선수 속상합니다. 그 사진이 있거든요. 이렇게 거의 더 어디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 사진이 있는데, 자, 눈이 공허합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레이스가 끝났을 때는 네. 메르세데스 1-2였어요. 그러니까 우승자가 해밀턴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해밀턴이 2위였고 와. 1위가 러셀이었다는 와. 소리야. 그러니까 메르세데스는 완전 축제 분위기였다가 이렇게 됐던 거고. 그래서 저가 뭐 아실 분들은 이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메르세데스 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같이 레이스를 보다가 친구한테 이렇게 연락을 하기를 제가 아름다운 밤이에요라고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레이스가 끝난 직후에. 근데 전혀 아름답지 않았다. 자,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스토리도 많고 오래 레이스를 한 만큼 역사도 긴, 그리고 트랙 길이 자체도 긴 트랙이라고 할 수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 페라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벨기에 그랑프리가 살짝 아쉬웠었는데, 네. 사실 작년 폴 포지션이 르클레르 선수였거든요. 근데 르클레르 선수였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피아스트리 선수한테 추월을 당해가지고 1위가 피아스트리, 2위가 르클레르 이렇게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페라리가 이때 이제 그래서 피아스트리한테 언더컷을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언더컷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쨌든 내가 피트인을 먼저 하고 그 나중에 원래 내 앞에 있었던 상대가 피트인에서 나왔을 때 내가 걔보다 그 앞에 있으면 성공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러면 가장 선결 조건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 피트 스탑에서 실수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물론 당연히 새 타이어로 나와서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걔보다는 빨리 달려야 되지만, 그거랑 별개로 어쨌든 피트 스탑에서 실수가 있으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사실 한 랩당 0.1초 줄이기도 얼마나 힘든데, 피트 그렇습니다. 스탑에서 1초 손해만 보더라도 거의 10랩짜리 손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언더컷을 시도할 때 샤를 르클레르에게 3.4초에 아이고. 피트스탑을 페라리에서 선사하는 바람에 아. 언더컷이 바로 무위로 돌아갔고 그래서 실제로 결과적으로는 폴포지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레이스를 3위로 마무리를 하게 되었다. 이런 뭐 하나 삐끗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러셀 선수가 어쩌면 굉장히 악몽 같은 그런 기억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어쩌면 굉장히 반등의 기회를 삼을 수도 있다. 어째 메르세데스가 조금 침체되는 이런 이 순간에 작년에 자신의 그런 타이어 관리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발휘를 하면서 이 벨기에 그랑프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그리고 준 씨도 사실 많은 기대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제 러셀 선수가 이때 당시 진짜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러셀 선수가 항상 이미지가 한 3위쯤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달리다가 그렇죠. 국밥이었죠. 앞 팀들이 고꾸라지면 어부지리로 1등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작년 벨기에 그랑프리의 러셀은 진짜 정말 자신의 순수 실력으로 우승한 그거란 말이에요. 약간 도박수를 던졌고 그거를 실제로 정말 완벽하게 스윙을 해낸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많은 러셀 팬분들이 좀 바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실격이 되면서 좀 악몽 같은 그런 하루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작년의 좋은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직전 2025년 영국 그랑프리에서는 알피리나 자우버가 좀 좋은 결과를 맞이를 하긴 했지만 결국 B라는 변수 때문에 사실 그런 뭐 헐켄베르크의 포디움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하위권 팀들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으니 지금 저희 녹음하고 있는 화요일 밤 기준으로 저희 이번 주 일요일 날 스파프랑코샹의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물론 일기예보가 사실 저희가 5일이나 앞서서 이걸 녹음을 하기 때문에 그새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비가 내린다고 한다면은 또 역시나 이런 변수를 창출하는 이런 부분에서 하위권 팀들이 굉장히 반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됩니다. 저도 윌리엄스를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본과 알겠습니다. 사인츠. 게다가 또 하나 바로 이번 벨기에 그랑프리는 바로 F1 스프린트 레이스가 있는 그랑프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바로 토요일 한국 시간 오후 7시에 스프린트 레이스가 열리는데요. 네. 마지막 스프린트 레이스는 올해 5월 3일 마이애미 그랑프리 때 있었고 이때 이제 키미 안토넬리 선수가 폴 포지션을 차지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때 이제 역대 최연소 스프린트 폴 기록이었는데 네. 이제 특히나 하위권에서의 지금 포인트 격차가 굉장히 적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2위 싸움을 하고 있는 메르세데스와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봤자 뭐 한 10포인트 내외로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네. 스프린트에서 어떤 얼굴들이 등장해서 팀의 포인트를 안겨줄지 또 이런 하위권 싸움이라던가 아니면은 순위권 경쟁에 어떤 힘을 또 보태주게 될 것인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기대하고 뭘 해야 되죠? 기대하고 뭐 봐야겠죠. 뭘 하긴 뭐 레이스 안 보실 거예요? 기대만 하고 뭐 주무실 건가? 기대하고 이번 레이스 또 시간이 몇 시죠? 이번 레이스도 굉장히 지금 관람하기 너무 괜찮은 시간대에 지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스프린트 레이스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요일 오후 7시 그리고 레이스는 일요일 밤 10시에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이번 여름 레이스 시간 아주 이상적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요일 딱 레이스 보고 거의 자정이기 때문에 그럼 또 이제 바로 다음 날을 준비하러 딱 적당한 시간에 이제 주무시러 가시면 될 것 같은 그런 시간대고 저희가 뽑은 이번 벨기에 그랑프리의 뷰포인트를 찝어보자면 첫 번째는 바로 베르스타펜과 츠노다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일단 당연히 레드불이 이번 업그레이드 패키지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향상된 그런 기록 그리고 퍼포먼스를 보일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바뀐 감독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츠노다는 과연 정말 한결같이 못할지 이런 걸 좀 볼 수 있겠고 베르스타펜은 사실 이전에는 팀이 좀 안 받쳐줬지만 어떻게든 개인 기량으로 꾸역꾸역 막 진짜 3, 4위 막 1위 이렇게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베르스타펜의 모습이 사실 또 좀 수월하게 바뀔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볼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르세데스 vs 페라리입니다. 네. 어쨌든 2위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지금 양 팀 다 사실 굉장히 동기부여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페라리 입장에서는 업그레이드가 좀 잘 먹히네. 우리 이러다가 진짜 좀 일 낼 수도 있겠는데 게다가 이번 시즌 해밀턴은 포디움이 없고 르클레르는 우승이 없고
요런 아쉬움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네. 메르세데스 같은 경우는 원래 약간 저 2위는 내 건데 요런 아. 생각이 있을 테고 게다가 빨리 여름방학이 오기 전에 반등하고 싶은 마음 게다가 러셀의 경우 작년 벨기에에서의 그런 좋은 기억까지 가지고 있는 데다가 키미 안토넬리 역시 최근 두 레이스에서 연속 리타이어를 했기 때문에 이번 레이스에서 확실하게 아직 나 죽지 않았다. 뭐 내가 어리긴 하지만 이렇게 좀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팀 그리고 각각의 드라이버들이 좀 굉장히 개인적인 동기부여도 좀 잘 돼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뽑기를 자우버를 뽑겠습니다. 자우버요. 헐켄베르크 선수가 지금 거의 뭐 캐나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계속 포인트권을 들고 게다가 심지어 영국에서는 포디움까지 들면서 이제 4강 팀을 좀 네.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면은 거의 레드불 대신 자우버 정도가 아닌가. 최근 몇 개 레이스에서는 거의 그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과연 이 모습을 이런 휴식기 이후에도 좀 이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사실 어쨌든 헐켄베르크 선수가 저번 포디움도 그랬지만은 물론 어느 정도 자신의 실력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드라이빙을 실수 없이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네. 뭐 그 전에 이제 제 기억상으로는 캐나다에서 포인트를 땄을 때는 세이프티카 상황이 좀 연루가 되어 있었고요. 네.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비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우버 차가 지금 그 정도의 성적을 낼 만한 성능을 보인다라기보다는 헐켄베르크 선수가 최근에 진짜 그냥 좀 아다리가 잘 맞았다. 운이 좀 좋았던 레이스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려면 단순히 그게 운이 아니라 정말 내 실력 그리고 차의 성능에서 좀 이게 뒷받침된다. 이런 거를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고 특히나 이 좀 재충전의 시간을 좀 가지지 않았습니까? 3주 동안. 네. 어쨌든 자우버가 이 휴식기 이후에 보이는 모습이 정말 이번 시즌 굉장히 이런 하위권 판세를 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게다가 이제 내년에 아우디의 퍼포먼스를 예측해 보는 데에도 약간 좀 그런 단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뷰포인트로는 전 자우버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도 다시 봤는데 네. 헐켄베르크 선수가 지금 드라이버 순위 9등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저번에 포디움에 오르면서 단 한 번에 이제 15점을 가져가는 바람에 와. 지금 바로 탑 10에 넘어서 벌써 9등에 올라 있고 그리고 사실 그 위에 있는 8위인 알본 선수와의 격차도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영국 그랑프리가 끝난 뒤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쨌든 현대 F1에서는 드라이버 8위까지 드는 게 굉장히 큰 의미라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4강팀의 드라이버가 8명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 4강팀에 누군가를 밀어내고 8위로 누군가 다른 사람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사실 그냥 단순히 8위? 뭐 그냥 20명 중에 8위면 상위 4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 4강팀이 아닌 드라이버가 8위 안에 드는 경우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도 심지어 다른 드라이버도 아닌 자우버, 헐켄베르크 선수가 만약에 그 자리에 든다?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걸 뒤에서 보고 있는 이제 내년에 아우디 경영진들 동안 굉장히 흐뭇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8명 중 있어야 할 유키는 이제 한 자리를 양보해주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게다가 뭐 저번에 저희가 피트스탑에서 말했던 것처럼 6회 지금 내년 시즌의 향방도 굉장히 좀 걸려 있기 때문에 츠노다 선수는 진짜로 좀 빠르게 특히 이제 로랑 매키스 감독이 왔으니까 네. 반등을 위한 좀 기회는 좀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이제 여기서 잡지 못하면은 진짜 어쩌면은 뭐 지금 나온 얘기로는 어쩌면 캐딜락의 리저브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이제는 그러니까 보여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F1 그리드에서 사실 못 남을 수도 있다. 계속 이런 모습이라면. 뭐 이전부터 계속 츠노다가 F1 그리드에 남아있는 건 혼다 덕분이다. 뭐 이런 시각들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나 확실히 실력으로 좀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런 자격이 있다. 이런 거를 좀 빠르게 보여줄 만한 그런 기회를 이번 벨기에에서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번 레이스가 끝난 뒤 벨기에 그랑프리 리뷰 방송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고 저희 오늘 프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